여보, 나 도착했어. 김수진이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캐리어를 끌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주도에서 3박 4일을 보내고 돌아오는 일요일 저녁 7시쯤이었죠. 휴대폰 너머로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래요. 조심해서 들어와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지는 안도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15층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마음 한켠이 묘하게 불안했지만 애써 무시했죠. 제주도에서 보낸 시간들이 아직 생생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수지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리리링. 에러음이 울렸습니다. 수지는 다시 천천히 눌러봤습니다. 1225. 결혼기념일 숫자였죠. 띠리리링. 또다시 에러음만 되풀이됐습니다. 여보? 민우야? 문 좀 열어줘. 비밀번호가 안 열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죠. 평소처럼 집에서 입던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언제나 부드럽던 눈빛 대신 차갑고 건조한 시선이 수진을 훑어내렸습니다. 왜 이래? 비밀번호 왜 바꾼 거야? 수진 씨, 안으로는 못 들어옵니다. 뭐? 무슨 소리야? 민우는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열쇠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열쇠고리에 주소가 적힌 택이 달려 있었죠. 수진 씨 짐은 전부 여기로 옮겨뒀습니다. 도보로 10분 거리예요. 걸어가도 되고 택시 타도 됩니다. 수진의 손에서 캐리어 손잡이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민우는 열쇠를 수진 손에 쥐어주고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수진이 황급히 문을 밀었습니다. 잠깐만. 민우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래? 민우는 수진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힘을 쓰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닙니다. 2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수진 씨가 제주도 간다고 했을 때부터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우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강태윤 씨하고 잘 다녀오셨죠? 사진 잘 봤습니다. 성산 일출봉, 애월 카페, 펜션 테라스까지 47장이더라고요. 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우는 문을 완전히 닫기 직전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원룸 테이블 위에 서류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변호사 통해서 연락주세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복도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그녀를 비췄죠.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우야, 제발 문 열어줘. 얘기 좀 하자. 오해야.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이미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수지는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우야. 나 수진이야. 문 좀 열어줘.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TV 소리도 발소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아파트 단지 정문을 나섰습니다. 열쇠에 적힌 주소를 따라 걷기 시작했죠. 10분이라던 거리가 한없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낡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201호 문패를 확인했습니다. 열쇠를 돌려 문을 열자 좁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8평 남짓한 원룸이었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 옷장 하나, 테이블 하나. 수진의 옷가지들이 박스에 담겨 침대 옆에 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종이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이혼 소장. 수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류를 넘겼습니다. 다음 장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혼인관계 파탄 사유 배우자의 부정행 위의자료 청구액 4천만 원 증거자료 사진 47장 통화 녹취록 계좌이체 내역. 수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진들이 차례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제주공항에서 태윤과 나란히 걷는 모습, 렌터카에 함께 타는 장면, 성산 일출봉 전망대에서 어깨를 나란히 한 뒷모습, 애월 카페 테라스에서 마주보고 웃는 얼굴, 펜션 현관문 앞에서 손을 잡고 들어가는 순간. 사진 아래에는 날짜와 시간, 장소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다음 장에는 계좌이체 내역이 따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윤 계좌로 송금된 금액들이 날짜별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총 2,800만 원이라는 숫자가 굵게 표시되어 있었죠. 수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짧은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수진 씨에게 17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이 제주도에 있는 동안 저는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아파트는 원래 제 독신 시절 구매한 집이라 이미 제 단독 명의로 전환했습니다. 공동계좌에서 제목만 인출했고 나머지는 당신 명의 통장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박민우. 수지는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작은 원룸 안에서 그녀의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3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김수지는 마트 계산대에 앉아 바코드를 찍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시간제 근무였죠. 손님이 뜸한 시간대에는 핸드폰을 슬쩍 꺼내 SNS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페이스북 알림을 확인하던 중 메시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나 강태윤이야. 기억나? 고3 때 같은 반이었잖아. 수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강태윤. 24년 전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이었던 남학생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농구를 잘했던 아이였죠. 기억나? 잘 지냈어? 답장이 금세 왔습니다. 어떻게 지내? 결혼은 했고, 나 프로필 사진 보고 찾았어. 여전하더라. 수지는 피식 웃었습니다. 여전하다니요. 41살 두 아이 엄마인데요. 하지만 나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응, 결혼했어. 애들도 둘이야. 너는? 나도 했었는데 이혼했어. 한 3년 됐나? 지금은 혼자 살아.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안부였습니다. 며칠 뒤 태윤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할게. 나 고등학교 때 너 좋아했었어. 근데 말 못하고 졸업했지. 수지는 놀랐습니다. 24년 전 이야기를 지금 꺼내다니요. 하지만 마음 한켠이 간질거렸습니다. 진짜? 나 몰랐는데. 진짜야. 너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을 때 진짜 속상했어. 그때 고백할 걸 그랬나 싶더라. 수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좋아했다는 말, 그것도 20년이 넘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말이 묘하게 기분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아직 퇴근 전이었고 딸 서연은 학원, 아들 준호는 친구 집에 놀러 간 상태였습니다. 수지는 태윤과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너 목소리 듣고 싶은데 통화 가능해?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수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 수진이야. 오, 목소리 진짜 오랜만이다. 변한 거 하나도 없네. 무슨 소리야? 나 이제 아줌마야. 아줌마라니. 목소리만 들어도 여전한데.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통화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 지금 하는 일, 살아온 이야기들. 수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자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우와는 늘 아이들 이야기, 집안 이야기, 생활비 이야기만 했었죠. 그날 이후 태윤과의 연락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아침이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지는 점점 태윤과의 대화에 빠져들었습니다. 민우는 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아내가 핸드폰을 보며 웃는 횟수가 늘었고 화장하는 시간이 길어졌으며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이 샤워하는 동안 민우는 거실 소파에 놓인 수진의 핸드폰을 봤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태윤 자기 전에 목소리 듣고 싶어. 통화 가능해? 민우는 핸드폰을 도로 놓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샤워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나왔을 때 민우는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뉴스 보고 있어? 응. 볼 거 없네. 민우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잘게. 내일 아침 일찍 회의 있어서. 그래, 푹 자. 민우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7년 결혼 생활, 공동명의 아파트, 두 아이,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다음 날 민우는 회사 점심시간에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배우자 부정행위 증거, 재산 분할. 검색 결과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일주일 뒤 민우는 휴가를 반나절 냈습니다. 강남 한 빌딩 8층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죠. 변호사는 50대 중반 여성이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민우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내의 이상한 행동들, 핸드폰 알림, 달라진 외모, 늘어난 외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진, 메시지 캡처, 통화 녹음. 많을수록 좋습니다. 민우는 물었습니다. 탐정을 쓰면 될까요? 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곳 소개해 드릴게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그날부터 민우는 두 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조용하고 말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수진이 늦게 들어와도 핸드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가도 주말에 친구 만난다며 외출해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변호사와 탐정에게 보고서를 받고 증거를 정리하고 재산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민우는 기다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은 11월 말에 찾아왔습니다. 수진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다음 달 중순에 고등학교 동창회 있어서 제주도 갈 것 같아. 3박 4일 정도. 민우는 국을 떠먹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언제?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알았어. 잘 다녀와. 민우는 그날 밤 탐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12월 13일부터 16일. 제주도 일정 확인 부탁합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박민우는 43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중견기업 재무팀 부장으로 17년째 한 회사를 다녔죠.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우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12월 들어서자 민우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적금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잔액은 2,400만 원이었습니다.
민우는 그중 절반인 1,200만 원만 자기 계좌로 옮기고 나머지는 수진 명의 통장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였습니다. 법무사가 준비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원 소유자 명의 환원 신청서였습니다. 17년 전 구매 당시 계약서와 대출 서류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뒤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봤을 때 명의는 박민우 단독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제주도 일정 추적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공항부터 숙소, 이동 경로 전부 기록하겠습니다. 사진도 필요합니다. 물론입니다. 결정적인 장면 확보하겠습니다. 12월 10일 수진이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은 새로 산 옷들을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화장품 파우치도 평소보다 크게 준비했죠. 여보, 제주도 날씨 어떨까? 따뜻하려나? 글쎄. 요즘 추우니까 외투는 챙겨가. 응, 알았어. 수지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켠이 아팠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12월 12일 밤 민우는 안방 옷장을 열었습니다. 자기 옷들을 하나씩 꺼내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정장 5벌, 와이셔츠 10장, 속옷과 양말. 책상 서랍에 있던 도장과 통장도 챙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수진이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나가는 모습을 민우는 베란다에서 지켜봤습니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자 민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사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이사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주소 알려주세요. 오후 1시 이사기사 2명이 도착했습니다. 민우는 미리 짐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캐리어 3개, 박스 6개. 17년 결혼 생활에서 민우계인 물건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디로 옮기면 됩니까? 민우는 주소를 건넸습니다. 도보 10분 거리 원룸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계약한 곳이었죠.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 민우가 당분간 지낼 공간이었습니다. 짐이 옮겨지는 동안 민우는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내렸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돌잔치 사진, 가족 여행 사진. 모두 박스에 담았습니다. 수진 물건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옷장에 걸린 옷들, 화장대 위 화장품, 서랍 속 액세서리. 모두 그대로 두었습니다. 대신 수진의 짐을 새로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기본적인 생활용품. 박스 4개에 담아 미리 계약해둔 8평 원룸으로 옮겼습니다. 오후 4시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민우는 이사기사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혼자 집안에 섰습니다. 텅 빈 거실, 사라진 가족 사진들, 민우 흔적이 지워진 안방. 민우는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1225에서 0으로 의미 없는 숫자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 두꺼운 봉투를 놓았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한 이혼 소장과 증거 서류 일체였습니다. 같은 시각 제주도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김수진은 강태윤과 함께 렌터카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내리자 바닷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여기 진짜 좋다. 오길 잘했어. 그러게. 나도 제주도 정말 오랜만이야. 우리 저녁에 흑돼지 먹으러 가자. 좋아. 두 사람은 성산 일출봉에 올랐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태윤이 수진 어깨에 손을 올렸고 수진은 그 손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50m 떨어진 곳에서 탐정이 망원 렌즈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찰칵, 찰칵.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저녁 무렵 수진과 태우는 애월 해안가 펜션에 체크인했습니다. 오션뷰 객실이었습니다. 수진이 카드를 내밀어 결제했습니다. 태윤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서. 다음엔 내가 낼게. 괜찮아. 내가 낼게. 신경 쓰지 마. 고마워. 나중에 꼭 갚을게. 펜션 주차장에서 탐정은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두 사람이 짐을 들고 현관문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밤 9시 탐정은 민우에게 보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주공항 도착부터 펜션 입실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사진 전송하겠습니다. 민우의 휴대폰에 사진들이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공항 출구에서 태윤과 만나는 수진, 렌터카에 함께 타는 모습, 성산 일출봉 전망대 사진, 카페에서 마주 앉은 모습, 펜션 현관 앞 사진. 민우는 사진을 하나하나 저장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는 속도가 점점 느려졌을 뿐입니다. 마지막 사진을 본 뒤 민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원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7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민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다만 담담한 체념만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우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3일 연속 연차를 썼습니다. 그동안 민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탐정이 보내온 사진들을 출력해 증거 자료로 묶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로 청구하시겠습니까? 민우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4천만 원. 근거는 17년 결혼 생활, 배우자 부정행위, 경제적 손실, 정신적 피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소장 작성하겠습니다. 12월 16일 일요일 수진이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민우는 원룸에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아둔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녁 7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우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여보, 나 도착했어. 비밀번호가 안 열려. 민우는 수진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안으로는 못 들어옵니다. 12월 13일 금요일 아침 김포공항은 주말 여행객들로 붐볐습니다. 김수진은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서서 가방을 붙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박 4일 제주도 여행. 남편에게는 고등학교 동창회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강태윤과 단둘이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수진아, 여기. 멀리서 태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키 180cm의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검은색 패딩을 입고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 여전히 젊어 보였습니다. 오빠, 오래 기다렸어? 아니, 나도 방금 왔어. 가방 내가 들어줄게. 탑승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수진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진이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50m 뒤에서 40대 남자가 두 사람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손에는 작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수진은 창가 자리에 앉아 구름을 바라봤습니다. 태윤은 옆자리에서 수진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수진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나랑 같이 와줘서. 나도 좋아. 오랜만에 여행 가는 거니까. 우리 이번에 진짜 좋은 추억 만들자. 응. 1시간 뒤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차에 탔습니다. 두 사람은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12월 제주는 쌀쌀했지만 날씨는 맑았습니다. 푸른 바다가 차창 밖으로 펼쳐졌습니다. 수진아, 여기 진짜 예쁘다. 사진 찍자. 좋아.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은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태윤이 수진 어깨에 팔을 두르고 셀카를 찍었습니다. 수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탐정은 30m 떨어진 곳에서 망원 렌즈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는 모습, 태윤이 수진 허리를 감싸 안은 모습, 바다를 보며 손을 잡은 모습, 모두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오후에는 성산 일출봉에 올랐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수진은 숨이 찼습니다. 태윤이 수진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조금만 힘내. 거의 다 왔어. 오빠, 나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무슨 소리야? 여전한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수진은 감탄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바다와 하늘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그치? 여기 오길 잘했지? 응. 고마워, 오빠. 태윤이 수진을 안았습니다. 수진은 태윤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탐정은 그 장면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연속으로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애월 해안가 카페에 들렀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아메리카노를, 태윤은 카페라떼를 주문했습니다. 수진아, 진심으로 물어볼게. 남편이랑은 어때?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 17년 동안 별일 없이. 행복해? 모르겠어. 행복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 그냥 익숙한 거지. 나랑 있을 때는 어때? 수진은 태윤 눈을 바라봤습니다. 좋아. 오빠랑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나도 그래. 너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밤 7시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애월읍 해안가에 있는 2층짜리 독채 펜션이었습니다. 프런트에서 수진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태윤이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다 내가 낼게 나중에. 괜찮다니까. 나도 이런 여행 처음이라 기분 좋아. 객실로 올라가자 넓은 거실과 침실이 나왔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와, 여기 진짜 좋다. 그치? 내가 며칠 전부터 알아봤어. 여기가 제일 전망 좋다고 해서. 고마워, 오빠. 태윤이 뒤에서 수진을 안았습니다.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차장에서는 탐정이 차 안에서 펜션 건물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202호 불이 켜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과 태윤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펜션 근처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수진이 계산했습니다. 오빠, 오늘은 어디 갈까? 서귀포 쪽 가볼까? 거기 천지연 폭포 있잖아. 좋아. 중문 해수욕장을 지나 천지연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울창한 숲길을 걸으며 태윤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 나랑 진지하게 만나줄 수 있어? 수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야? 나 진심이야. 너랑 계속 만나고 싶어. 이혼하고 나랑 새로 시작하면 안 돼?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오빠, 나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 다 컸잖아. 고등학생, 중학생이면 이해할 나이야. 내 인생도 중요하잖아. 하지만 생각해봐. 남편이랑 행복하지도 않잖아. 그냥 익숙해서 사는 거잖아.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고마워. 나 기다릴게. 3박 4일 동안 비슷한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사하고 관광지를 돌아다니고 저녁에 술을 마시고 밤에 함께 잠들었습니다. 태윤은 매번 미안하다고 말했고 수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탐정은 모든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사진 132장, 동영상 11개.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손을 잡고 포옹하는 모든 장면이 증거로 남았습니다. 12월 16일 일요일 제주를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오빠, 이번 여행 너무 좋았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 나도. 수진아, 우리 앞으로도 계속 만나자. 약속해줘. 응. 약속할게.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서울로 돌아가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수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돌아갈 집이 이미 사라졌다는 걸. 남편이 모든 걸 정리했다는 걸. 17년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걸. 김수지는 8평 원룸 바닥에 주저앉아 서류를 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르면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고 글씨가 흐려질 만큼 또 울었습니다.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우리 얘기하자. 나 설명할게. 신호음 대신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으로 이 번호는 수신이 거부되었습니다. 수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우야, 나 진짜 실수했어. 한 번만 기회 줘. 우리 애들도 있는데 이대로 이혼하면 안 되잖아. 메시지는 전송됐지만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수지는 이번에는 강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더니 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잘 들어갔어? 오빠, 나 큰일 났어. 민우가 다 알았어. 우리 제주도 간 것도 알고 있어. 사진까지 다 있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진? 어떤 사진? 공항에서 만난 거 성산 일출봉, 펜션 다 찍혀 있어. 야, 너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그렇게 티나게 행동하면 어떡해?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뭐? 오빠, 지금 그 말이 나와? 나 지금 이혼당하게 생겼는데. 이혼까지는 가지 말고 잘 빌어봐. 민우 그 사람 원래 착하잖아. 이미 소장 접수했대. 위자료 4천만 원 청구했어. 4천? 태윤의 목소리가 확 바뀌었습니다. 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나까지 끌어들이는 건 아니겠지? 수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직 민우가 오빠 상대로 뭐 한다고는 안 했어. 근데 이대로라면. 나 지금 바빠. 이따가 다시 얘기하자. 뚝. 일방적으로 통화가 끊겼습니다. 수지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가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5번. 결국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수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박서연이었습니다. 서연아, 엄마야. 엄마? 어디야? 집에 안 가? 엄마가 오늘 잠깐 친구 집에서 자려고. 혹시 아빠 집에 있니? 응. 아빠랑 나랑 준호랑 지금 다 같이 있어.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아빠 표정 어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얘기 다 들었어. 뭐를? 엄마 우리한테 거짓말했지? 제주도 동창회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간 거지.
수지는 숨을 삼켰습니다. 서연아, 그게 아빠가 사진 보여줬어. 엄마랑 어떤 남자랑 같이 찍은 사진. 다 봤어. 수지는 눈물이 다시 났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순간 정신이 나갔었어. 근데 서연아, 너희는 엄마 버리면 안 되잖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 지금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그렇다고 엄마가 갑자기 남인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 줘. 서연아, 엄마 부탁 하나만 해도 돼? 뭔데? 아빠한테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말아줘. 아빠도 많이 힘들 거야. 통화가 끝났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날 밤 김수지는 8평 원룸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수지는 결국 박민우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문자와 전화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민우야, 집 앞이야. 잠깐만 나와줄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몇 번이고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가 나타났습니다. 수지는 벌떡 일어나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우야. 수진 씨,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웃들도 있고. 민우는 존댓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말투였습니다. 나한테 왜 존댓말해? 우리 부부잖아. 아직 이혼한 거 아니잖아. 민우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법원에 소장 접수했습니다.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세요. 나 잘못했어. 진짜 미쳤었어. 한 번만 기회 주면 안 돼? 수진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복도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우는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일어나요. 싫어. 나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으니까 당신 마음만 돌려줘. 나 진짜 정신 차릴게. 민우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수진 씨, 17년 동안 우리 결혼 생활에서 제가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었나요? 없었지. 항상 참았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도 집에 와서 말 안 했고 힘들어도 티 안 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이겁니다.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혼할지 그냥 눈 감고 넘어갈지. 사진 처음 봤을 때 하루 종일 회사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근데요, 수진 씨. 제가 제일 참기 힘들었던 건 제주도 가 있는 동안 수진 씨가 보낸 문자입니다. 민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열어 수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잘 지내? 우리 애들 뭐해? 여보, 나 친구들이랑 너무 재밌게 놀고 있어. 당신도 푹 쉬어. 민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문자 보낸 시간에 탐정이 보내온 사진에는 수진 씨가 다른 남자 팔을 베고 누워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바보로 보고 있구나. 수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바보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겁니다. 민우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진이 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민우야, 제발. 한 번만 생각해줘. 민우는 수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다음부터는 변호사 통해서만 보게 될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지는 복도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8평 원룸으로 돌아와 또다시 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오빠,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태윤의 말투가 싸늘했습니다.
오빠,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수진아, 나 지금 내 상황도 바빠. 솔직히 말하면 너랑 나랑 관계가 그렇게 깊었던 것도 아니잖아. 뭐? 오빠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잖아. 그건 그때 분위기 때문이었고, 나도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오빠, 나 위자료 4천만 원이야. 애들까지 뺏길지도 몰라. 그럼 민우한테 잘 빌어. 나는 이런 문제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그게 할 소리야?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 오빠 믿고 여기까지 온 건데. 돈 보내고 카드 긁어서 오빠 뒷바라지 하고. 태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여러 번 말했잖아. 근데 그건 그거고 이혼이랑 위자료는 내 가정 문제야. 통화가 끊겼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바닥에 던질 뻔했습니다. 이혼 소장이 접수되고 한 달 뒤 가정법원에서 조정기일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김수진과 박민우는 정해진 날짜에 법원 조정실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날 아침 수지는 원룸에서 나올 때까지도 손이 떨렸습니다. 검소한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골랐습니다. 메이크업은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법원 복도에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조용한 울음소리, 억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 지친 한숨. 수지는 벤치에 앉아 조정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민우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민우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수진이 조심스럽게 부르자 민우는 살짝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정실 안으로 들어가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양쪽은 긴 테이블 양끝에 마주 앉았습니다. 가운데에는 조정위원이 앉았습니다. 혼인 기간 17년 자녀 둘. 맞으십니까? 네. 원고 측 이혼 사유는 피고의 부정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거 자료는 사진과 계좌 이체 내역이 첨부되어 있고요. 조정위원이 사진 묶음을 넘겼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피고 부정행위 사실 인정하십니까? 수지는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큰 이견은 없으신 것 같고요. 문제는 위자료입니다. 민우 측 변호사가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원고 측은 위자료로 4천만 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현재 가진 재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금으로는 한 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에 1,500만 원 쓰인 상태이고요. 그 돈은 어디에 쓰셨습니까? 강태훈이라는 사람한테 보냈습니다. 총 2,800만 원 정도요. 조정위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 위자료 4천만 원을 어떻게 갚으시겠습니까? 수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한 번만 조금만 줄여주실 수 없나요? 저 지금 일도 못 구했고 4천만 원은 너무 큽니다. 민우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조정위원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원고께서는 조정할 의향 없으십니까? 민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정위원님, 저는 17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참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겁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위자료 4천만 원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제 자신을 위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리는 결정이자 제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우야, 제발 4천만 원 나 어떻게 갚아? 조정위원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조금 진정하시고요. 위자료는 분할도 가능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씩 장기간에 걸쳐 갚는 방식이죠. 민우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분할 납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 자체는 유지했으면 합니다. 수지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매달 30만 원씩 갚을게. 그렇게라도 갚을게. 조정위원이 마지막으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원고께서도 17년 함께 산 정이 있는데 너무 가혹하게만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민우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습니다. 조정위원님, 저는 이번 이혼을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진 씨가 겪을 고통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위자료를 양보할 수 없습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줄 수는 없어. 조정위원이 놀라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민우의 손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일어나요.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조정위원은 결국 펜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혼의 양측 모두 동의. 위자료 4천만 원 분할 납부. 양측 이해 없으십니까?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울먹이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서류가 돌아왔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수진도 손을 떨며 서명했습니다. 오늘부로 두 분은 법적으로 이혼하셨습니다. 이혼 조정이 성립되고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고 사람들의 상처도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아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강릉 바닷가 근처 작은 카페. 간판에는 바다가 보이는 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는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카운터 안에서 커피를 내리는 사람은 박민우였습니다. 44이 된 민우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주름이 조금 늘었지만 표정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아빠, 라떼 하나만 더 줘. 창가 자리에서는 박서연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 된 서연은 방학을 맞아 강릉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고등학생이 된 준호가 만화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아빠가 최고의 라떼 만들어줄게. 민우는 우유를 데우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했습니다. 부드러운 거품을 올려 서연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아빠, 진짜 카페 사장님 다 됐네. 그래? 어색하지 않아? 이제는 안 어색해.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 보여. 민우는 웃었습니다. 처음 강릉 내려올 때 솔직히 무서웠다. 이 나이에 카페를 차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근데 잘한 선택인 것 같다. 서울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그 전세금으로 강릉에 작은 상가를 샀습니다. 1층은 카페, 2층은 민우의 방이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잘 지내? 민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낸다. 힘들게지만. 민우는 가끔 김수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위자료 4천만 원은 매달 30만 원씩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계좌 이체 알림이 올 때마다 민우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6평짜리 원룸. 김수진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계산대에 서 있었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중 30만 원은 위자료, 50만 원은 월세, 나머지로 생활했습니다. 새벽 6시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아이들에게 패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의 휴대폰에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서연아, 잘 지냈어? 응. 엄마는? 그럭저럭 살아. 서연은 조금 달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방학에 엄마 보러 갈게. 준호도 같이. 정말? 언제? 다음 주 토요일. 시간 돼?
당연하지. 엄마가 뭐라도 해줄게. 통화가 끝난 뒤 수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좁은 원룸 앞 복도에서 서연과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들어와. 수지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조금 어색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김치볶음밥과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와, 엄마 요리 실력은 그대로네. 너희 좋아하는 것만 했어. 셋은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편의점 알바 힘들지 않아? 힘들지. 근데 할만해.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엄마 미워하지 않아. 그냥 엄마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수지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했던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였어. 나도 알아.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벌이라기보다 책임이라고 생각해. 근데 엄마도 엄마 인생이잖아. 너무 스스로만 미워하지는 마.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세 사람은 오랜만에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한 집에서 살 수는 없었지만 완전히 끊어진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한편 강릉 카페에서 박민우는 저녁 영업을 마치고 셔터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파도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습니다. 민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에게서 온 사진이었습니다. 좁은 원룸 안에서 수진과 서연, 준호가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어도 버티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민우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희도 몸 잘 챙기고. 그는 창밖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7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고. 아이들을 얻었고 몇 번의 진짜 웃음이 있었고 한때는 서로를 믿던 순간도 있었다고. 김수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야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2년이 더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다시 겨울이었습니다. 강릉 카페는 이제 동네에서 꽤 알려진 곳이 되었습니다. 바다 전망이 좋고 커피 맛도 괜찮다는 입소문이 났습니다. 민우는 주말마다 손님들로 북적이는 가게를 운영하며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카페 문이 열리고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민우는 평소처럼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커피를 만들어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혹시 서울에서 오셨어요? 민우는 살짝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한 3년 전에요. 저도 서울 사람이에요. 이혼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강릉이 좋아서 자주 와요. 민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강릉 좋죠. 저도 여기 와서 많이 편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벼운 일상 이야기였습니다. 민우는 그 여자가 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강요하지 않는 대화, 적당한 거리감. 여자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커피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문이 닫힌 뒤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 같은 시각 서울에서 김수진은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새벽 6시 반, 거리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길을 걷다가 수진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카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 구부정한 어깨, 지친 눈빛. 이게 나구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강태윤은 어떻게 됐을까? 이혼 후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위자료 납부 현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30만 원, 2025년 2월 30만 원, 2027년 12월 30만 원, 총 납부액 1,080만 원, 잔액 2,920만 원. 앞으로 8년 정도 더 갚아야 했습니다. 48이 되어야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성실하게 보냈습니다.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편의점에서 새로운 알바생을 만났습니다. 25살 여대생이었습니다. 밝고 명랑한 아이였죠. 언니, 남자친구랑 싸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 안 하면 돼. 근데 남자친구가 너무 화났어요. 그럼 시간 좀 줘봐. 진짜 좋아하면 돌아올 거야. 알바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옛날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젊고 철없었던 시절.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던 시절. 지금은 알았습니다. 사랑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신뢰, 책임, 성실함.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사랑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3년 뒤 박서연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취업도 했습니다. 작은 IT 회사 마케팅팀이었습니다. 준호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졸업식 날 서연은 강릉 카페로 아빠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나 취업했어. 진짜? 축하한다. 민우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엄마한테도 알려줬어? 응. 엄마도 되게 기뻐하시더라. 울면서. 그래, 엄마도 많이 수고했겠다. 서연은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엄마 한번 만나볼래? 우리 셋이서.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 아빠는 괜찮은데 엄마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엄마도 괜찮대. 준호 생일 때 같이 밥 먹자고.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아빠가 갈게. 한 달 뒤 서울의 조용한 한식당. 4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박민우, 김수진, 박서연, 박준호. 5년 만에 다시 마주한 자리였습니다. 어색했지만 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지는 많이 마른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차분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두 사람은 존댓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으니까요. 준호야, 대학 생활은 어때? 수진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재밌어요.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그래, 다행이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화는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했습니다. 과거를 들추지 않았습니다. 현재와 미래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습니다. 4사람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럼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민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강릉 조심해서 가세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담담한 인정만 있었습니다. 함께였던 시간, 힘들었던 시간, 그리고 각자 살아온 시간.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수진도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연과 준호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누나, 엄마, 아빠 다시 안 만날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저렇게 각자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억지로 붙여놓는 것보다 훨씬 나아. 그날 밤 강릉 바닷가. 민우는 카페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17년의 결혼, 5년의 이혼.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서울 원룸. 수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오늘 민우를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이 얼마나 큰지.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아직 가진 것도 있다는 걸. 아이들, 건강,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 배신은 분명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모든 것을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누군가는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차이가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첫사랑과의 제주 여행 뒤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전 재산을 정리하고 짐가방 하나만 남겨둔 날. 그날이 김수진에게는 지옥의 문이었지만 박민우에게는 두 번째 인생의 문이었습니다.